자, 이제 두 번째 회계의 순환 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 제1절의 제목이 회계와 순환 과정인데요. 그 첫 번째 챕터 안에서 공부했던 게 회계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고, 이번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는 거예요. 뭐 언제나 제가 반복된 말이기도 하겠다. 핵심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첫 번째 거보다 사실 얘가 중요해요. 회계 순환 과정이, 회계라고 하는 게 어카운팅이라고 했듯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할애한 시간이 좀 많을 거고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각 절차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잠깐 책을 읽고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무제표의 본질은 이걸 만드는 거네요.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가 뭔지 조금만 참으시고 뒤에 공부하면 자세하게 볼 거고. 그럼 재무회계 본질은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려면 기업은 거래를 기록 분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까지 들어가는 1년의 처리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1년의 절차가 기간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있는 일을 이걸로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 기간을 수행하면서 1년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1년의 절차를 그냥 별거 아니지만 회계가 순환되더라. 순환된다는 말은 1년 지나면 끝나냐? 똑같이 또 1년 동안. 근데 그 돈이 다른 거지.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회계 기간 중을 두 글자로 말하면 기중. 기중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의 절차와 회계 기간 말은 기말. 기말에 이거 하는 거죠. 결산 절차로 나눠요.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네요. 이렇게 1년, 그리고 결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거는 회계 기간 중의 절차를 보는 거고요. 이 챕터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근데 결산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쭉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회계 기간 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래를 분석해서 거래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일련의 일들을 거래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그럼 그 거래가 우리 회사에 어떠한 금액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 파악이 되면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분석하고,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거래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날아가잖아.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일련의 방법,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표에다가 작성해요. 근데 전표 작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랜 관습상 걔를 우리는 분계한다 그래요. 자, 결국은 분계를 잘하면 회계는 끝나요. 그냥 끝인 거야. 근데 분계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거래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분계를 잘한다는 건 회사에서 되게 일을 많이 했어.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답인 걸 알아. 그게 이제 경력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분계를 잘하는 게 끝이야, 끝. 거래가 일어났어? 그럼 분계 잘해. 근데 분계를 잘하고 나면 분계한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장부를 만들어야죠. 그 분계한 장부를 날짜별로 막 만들어요. 그걸 분계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분계장이 열심히 만들어지면 1년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장부가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고 나면 그 쌓인 모든 분계장들을 모든 계정의 원장이 옮겨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주냐면 사람이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판단됐잖아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잖아요. 기록까지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자,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산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은 돌리는 거고요. 제일 잘해야 될 건 이런 거야. 거래를 판단해서 분계를 잘해가지고 입력은 해야 돼. 그 입력하는 일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여러분 시험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계장을 만들어서 총계정 원장에 옮겨서 기입하면 1년 동안의 모든 계정들이 하나로 쫙 관리가 돼요.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까지가 기준거래.
그러면 기준거래가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가 짠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산 과정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준거래를 보는 건데 순차적으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볼 게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거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도대체 뭘까? 거래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바라보는 거래랑 일반적인 거래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볼 거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회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는 정확하게 여기 위에다 하나 붙여볼까요? 기준거래. 그러면 기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장부에 기입하려면 기중에 거래가 있어야 된대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입은 안 해요. 그러면 거래를 나누는 거예요. 거래를 어떻게 나누냐면 회계에서 바라보는 거래가 있고요. 회계에서 아무리 봐도 거래가 아닌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회계에서만 바라보는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부르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는 거야. 에이, 이렇게 적으면 그래, 이렇게 적자. 회계에서 봤을 때 거래인 것과 회계에서 봤을 때 거래가 아닌 것. 크게 둘로 나눠요. 결론은 모든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기입하는 행위를 제가 분개한다 그랬잖아요. 자, 분개를 해야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장부가 차곡차곡 쌓이고요. 분개하지 않으면 장부는 없죠. 재무제표도 없고요. 자, 분개가 핵심인데 모든 거래를 다 분개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회계에서 바라보는 거래만 분개를 해요. 그리고 장부로 가는 거야. 이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그 정보들이 만약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일단 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분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재무제표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래랑 이 거래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래는 유일하게 회계상의 거래만 보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건 무시하면 돼요.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물건을 파는 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냐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일상적인 거래가 확실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거래이기도 해요.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이 들어오고 결제를 하게 되고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이 나가면서 돈이 들어올 거고요. 외상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매입과 매출 같은 기본적인 상거래는 일반적으로도 거래지만 회계에서 봤을 때도 거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 됐어. 그러면 다시 물건을 사거나 팔기 전에 우리 계약 먼저 하죠.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상에 기입된 숫자가 막 엄청나요. 막 뭐 500억이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500억이라고 하는 계약서가 작성됐어요. 만약에 너무 좋게 매입도 아니고 매출 계약서인 거예요. 판매 계약서. 1년 뒤에 500억이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팔 거야. 1년 뒤에. 자, 근데 질문은 500억짜리 계약서가 작성됐고요. 그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래가 성사된 거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만들어낸 이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일어난 건데 그 계약서를 들고 회계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냐 없냐예요. 장부에다가 기입할 내용이 있나. 근데 계약서는 계약서만 작성한 거지 물건을 팔거나 물건이 들어오거나 1원도 재무 상태가 변함이 없잖아요. 재산 상태가. 재산 상태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건 거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무리 500억이어도 얘는 거래라고 말할 수 있으나 회계팀에서 바라보는 건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럼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분개 안 한다.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 계약금을 50원이라도 주고받은 게 있다면 이게 거래이냐 아니냐 얘가 부르고 안 부르고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거래가 돼요. 돈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는 거래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얘가 바라보는 거래가
장부에 기입해야 될 분계라는 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가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거래인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금고 안에다가 현금을 한 2천만 원 넣어놨는데 그 2천만 원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누가 현금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래가 일어났군 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분실한 거지. 그러면 현금 분실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전혀 아니죠. 실수했거나 당한 거지. 도난 당했거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라고 안 불러요. 근데 회계는 거래죠.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분실됐으니까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장부에 기입해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떠한 거래로 판단해서 어떻게 분계해서 어떤 형식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런 애들을 뽑아내는 게 핵심인데 X는 분계하지 않고 동그라미 거래들은 분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가 늘 같지 않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래를 이해했으니까 분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인 것,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박스로 양쪽으로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경우죠. 현금 분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네요. 일반적 거래가 아니고 이고 관계없이 우리는 관심이 회계상 거래니까 회계상 거래인 것 쭉 볼게요. 상품이나 자산을 도난당하거나 가치 감소가 되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소실되거나 대손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손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게 되는 돈을 떠는 걸 우리가 이제 대손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점주는 대표자 같은 입장인데 점주가 회사 걸 막 갖다 쓰는 거야. 집게 아닌데 막 갖다 써. 그거 다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소. 토지나 건물을 기증을 주든 기증을 받든 토지 건물이 움직이니까 금액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거래. 현금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대요.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래요. 아닌 것들 중에 대표가요. 그냥 주문만 하거나 계약서만 쓰거나 종업원 모집해가지고 채용된 거 거래 아니잖아요. 뭐 급여나 주면 몰라도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하거나 위탁하거나 뭘 맡기거나 뭐 그냥 체결만 하거나 그건 재산 상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걸 구분하는 핵심은 돈이 움직이면 돼요. 아니면 가치가 움직이거나 그럼 회계상 거래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중에 회계상의 거래인 거 아닌 거 골라내는 게 필기시험의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쉽지만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킵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거래가 판단됐어. 회계상 거래인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그걸 분석해서 장부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이제 분계다 이렇게 불러요. 자, 분계가 뭔지 간단하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좀 올려드렸는데 분계는 이렇게 한대요. 계정의 원장에 각각의 계정이라는 거에다가 거래가 일어난 요 사항들 있잖아요. 그 사항을 막 장부에다가 넣어버리면 장부가 되게 많은데 그 장부에다가 숫자나 내용을 바로바로 기입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뭘 써야 되지? 얼마지? 이런 애들을 기록할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먼저 하고 파악하는 거야. 파악해서 거래는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부터 등장해요. 복식부기는 하나가 중요해요? 둘 이상이 중요해요? 둘 이상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둘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둘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가지고요. 얘가 뭐고 얘가 뭘까 이런 것들을 나눠서 기록하는 자체를 이제 분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계를 잘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다양한 장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은 수기 작업이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장부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분계를 해서 입력을 각각 하면 알아서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분계인 거예요.
장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분계를 해서 그 정보가 누적돼서 장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계를 설명을 잠깐 볼게요. 거래를 분석하면 분계를 해서 장부를 만드는 거죠. 이런 원장들을 그 분계장 또는 분계전표에 기록하게 되는데 거래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하는 일단 증빙 서류 같은 게 필요하고 우리 이 분필 하나만 사도 이게 100원짜리면 100원에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부가가치 10%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죠. 안 붙어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흰우유, 쌀 이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니까 없지만 어쨌거나 세금이 있는 거래들은 증빙이 필요하니까 세금 계산서. 2만 원짜리 먹었는데 아줌마가 증빙을 한 장짜리 주는 경우 있죠. 간이 영수증. 그것도 증빙. 여러 가지 증빙을 근거로 거래를 분석해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자, 왼쪽에 오른쪽 각각의 거래들을 나눠서 기록하는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과 이쪽에 기입해야 되는 게 약속이 돼 있고요.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양이 많아져서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용어를 좀 볼게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좋고 왼쪽과 오른쪽을 오래된 회계에서 공부했던 모든 이 회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 왼쪽과 오른쪽을 아주 오래전부터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를 건데 왼쪽이라고 말해도 되고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차변이라 말해도 되고 대변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느 쪽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조금 유식한 의미론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진 않고 차변 대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가끔 차변은 왼쪽입니다. 다시 제가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실무에 갔을 때 왼쪽에 넣어 오른쪽에 넣어 이런 식의 수준 낮은 대화를 안 하거든요. 차변, 대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일단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양쪽으로 구분해서 기입하는 행위를 분계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부기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분계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입하는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거래의 8요소를 이제 제가 띄워놨고요. 잠깐 책에 보시면 이래서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회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시스템으로 장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핵심은 분계이다라고 하는 거고 분계를 했을 때 중요한 건 장부를 바로 안 만들고 먼저 뭔가를 하게 되니까 오류를 조금 더 덜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장부에다가 띡 넣어가지고 틀리는 것보단 한번 해놓고 장부가 만들어지면 한 번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렸던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약간의 메리트가 있어요. 회계의 핵심은 분계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분계를 어떻게 해? 거래가 너무 많거든. 거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모든 거래는 8요소로 구분돼요. 근데 그 8요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8개가 있다는 건데 8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보니까 왼쪽이에요. 대변은 오른쪽이니까 제가 오른쪽에 쓰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분계는 이쪽과 이쪽으로 구분하는 거래요. 이쪽과 이쪽으로 구분하는데 이쪽에 와야 될 것과 이쪽에 와야 될 게 다 해서 8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은 차변에. 하나, 둘, 셋, 넷은 대변에. 더해서 거래는 8요소로 움직인다. 그럼 거래가 8요소라는 게 도대체 8요소가 뭐야? 이걸 공부할 거고요. 거래의 8요소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원칙은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에 의해서. 복식부기는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2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둘 이상의 기입이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한 거예요. 왼쪽에 2개 올 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왼쪽과 오른쪽을 쪼개는 거예요. 그게 복식부기의 원리고요. 단식부기는 이렇게 못해요. 현금만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한 원칙이 이거고 잠깐 내용을 좀 읽을게요. 책을 보세요.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2가지 측면을 인식하게 돼요. 이쪽과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뭘까? 이쪽이 뭘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돈 들어왔어? 현금. 왜 들어왔어? 매출. 이건 원인과 결과라고 해도 좋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거래라고 하는 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면 얘가 뭔지는 몰라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현금이 10원이 움직이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얘도 10원이 움직이는 거야.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떨까요? 내용은 다르지만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대변과 차변은 언제나 금액이 일치해요. 그래서 대차가 일치한다. 그래서 얘를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이중성에 의해서 발견되면 차변과 대변의 양쪽은 항상 같은 금액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차평균의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거래 8요소 중에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회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가 이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대차가 일치하게 되는데 그거는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로. 그럼 거래가 8가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럼 내용이 뭘까? 뭐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금액은 양쪽으로 일치한다고 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치가 된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진 않겠지. 같으면 같은 자리에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많아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회계에서는 계정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 그러면 계정이라고 하는 건 어카운팅의 요소이기 때문에 계정을 어카운트라고도 부르고 아마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줄여가지고 이제 AC 이렇게 부르죠. 계정을. 자, 그러면 계정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계정이랍니다. 책에 있죠? 거래가 일어나면 8가지로 나눈다? 그건 알았어. 그러면 8가지로 나눌 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구체적인 그 항목들에 대한 특징을 회계는 계정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계정은 몇 가지로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애들이 각각의 계정이에요. 근데 자산, 부채, 자본까지 끊어놨죠. 걔네들은 재무상태표를 구성해요. 얘네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얘를 만들기 위한 계정들인 거야.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얼마 벌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계정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각각의 역할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뭐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표가 아니고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련의 표를 묶어서 부르는 용어이고요. 재무제표 안에는 5가지의 양식이 있어요. 5가지의 양식 중에 2개가 얘하고 얘인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을 공부하는 게 또 재무의 디테일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뭔데요? 5개요. 5개 중에 중요한 게 지금 2개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재무상태는 어떤 것들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네요. 그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구성하는 계정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결론. 회계에서 계정이라고 말하는 건 5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네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분개한다고 했는데 분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냐면 오늘 돈 들어왔어? 이거 중에 뭔데?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일어난 거래는 자산이야, 부채야, 자본이야. 이런 걸 솎아내는 거야. 금액은 양쪽으로 일치시키고. 그러면 계정이라는 게 5개인데 그 계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계정 옆에 보면 계정 과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분개라는 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요소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건데 자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산 중에 현금인지 이런 건지를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분개해야 돼. 그럼 분개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자산이라고 넣는 것이 아니라 자산 안에 현금인지 부채 안에 사채인지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인지 수익 중에
수익은 돈을 버는 행위잖아요. 근데 매출도 수익이지만 이자로 돈 버는 것도 수익이거든요. 그럼 되게 다양한 일들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냥 수익은 의미 없는 거예요. 수익 중에 어떤 수익,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또 이래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5개지만 분개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아. 분개할 때 필요한 것들은 좀 자세한 이름들인 거야. 그래서 자세한 이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의 계정의 이름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분개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계정 과목인 거야. 근데 계정 과목을 안다는 얘기는 그게 어느 계정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회계의 일반적인 순환 과정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얘네들이 오늘 거래가 일어난 건 이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이 중에 누구는 차변, 이 중에 누구는 대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기입해야 되는데 그 기입하는 행위가 분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죠.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해 나가는 거고요. 잠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간단하게 눈으로 본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산부채 자본을 묶어서 요 항목에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에 보시면 제가 이 박스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약간의 T자 모양의 그림 안에다가 얘네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잘 보시면 계정들은 5개가 있고 잠깐 끊죠.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가는 장부랑 요 2개가 들어가는 장부가 좀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회계에서 말하는 장부는요. 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그려요. 근데 T자 모양으로 그리는 이유가 T자 모양으로 그리는 순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모든 장부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분개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을 장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리면 무조건 차변, 대변이 나눠져 버리는 거고요. 첫 번째, 이 3개는 어느 재무제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냐면 아이고야 옛날 거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래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도 장부잖아요. 자, 근데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그 장부에 이 3개가 들어오는데 자산은 왼쪽에 들어온대요. 일단. 그리고 부채는 오른쪽에 붙어 있고 그 밑에 칸에 자본도 붙어 있어.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대.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대변 쪽에 붙어 있죠. 비용이 차변 쪽에 붙어 있죠. 하나, 둘, 3개는 얘를 만드는 양식, 장부 안에 기입되고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요. 얘부터 얘기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양식의 T자 계정을 볼게요. 수익이 많으면 좋아요? 비용이 많으면 좋아요? 뭐 여러분 선택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인데 수익이 비용보다는 많은 게 좋죠. 예를 들면 수익이 200이야. 그러면 비용은 수익보다 적으면 이익이 나겠네요. 한 17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얼마만큼 많으냐면 비용이 이만큼이면 수익이 좀 더 많네요. 그쵸? 요만큼. 30이 훨씬 많네요. 그쵸? 그러면 손실은 아니고 이익이잖아. 자, 그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보여주는 양식이 이거야.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구나. 묶고자. 손익.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무엇과 무엇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보여주는 계정이냐면 수익과 비용의 차감했을 때 얘가 많으면 이익 나는 거고 얘가 많으면 손실 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는 2개만 있으면 돼. 수익과 비용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인 거예요. 2개의 금액이 같으면 좋아요? 다르면 좋아요? 다르면 좋은 건 얘가 많을 때 좋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의 금액이 일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이래요.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집 한 채를 사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제가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3억이에요. 근데 집이 3억이어가지고 3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내 돈은 1억밖에 없어. 1억밖에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가 더 부족해요, 지금. 2억이 부족하죠. 그럼 2억 부족한데 집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대출 받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묻고 있지만 집 살 때 집을 담보로 바로 땡겨가지고 엄청난 대출을 끼고 집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1억밖에 없어, 돈이. 근데 2억이라는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은행으로부터 바로 대출을 받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2억을 땡겨가지고 3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볼게요. 여러분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생겼죠? 얼마짜리? 내 돈 1억바 들어왔으니까 집이 1억이에요. 집값은 3억이에요. 집값은 3억이거든요. 근데 집은 있는데 집 안에는 은행 빚이 엄청 많은 거죠. 자, 얘를 풀어 쓰는 거야. 이게 꼭 개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 회사가 사업할 때 자기가 돈을 넣은 거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집 3억짜리 있잖아요. 그 집 3억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3억은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어. 그러나 어쨌거나 내 재산이긴 해.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이긴 하니까. 자, 그 모든 총 재산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난 현재 자산이 얼마예요? 잠깐, 요거를 지우겠어요. 그러면 현재 자산이 얼마예요? 3억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집이 3억짜리니까 자산도 3억인 거지. 근데 3억짜리 집이 다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잖아. 그럼 자기 돈이 아니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2억이라는 얘기는 그 2억은 만기가 되면 계속 갚아 나가야 되죠. 그 갚아 나가야 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우리는 회계에서 부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부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3억 안에 부채가 얼마예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게 2억이었으니까. 부채가 2억이네? 그러면 볼까요? 얘는 등식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3억이 자산인데 부채가 2억이면 남는 돈이 1억이죠. 남는 돈 1억이 내 돈이잖아. 자, 그 남는 돈, 내 돈 1억을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이렇게 불러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지갑 열었을 때 3만 원이 있는데 그 3만 원 중에 내 돈 1만 원하고 친구한테 어제 빌린 돈 2만 원이 있다면 질문을 또 해보는 거죠.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빌렸다는 얘기는 쓰려고 빌린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3만 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자산이야. 근데 그 3만 원 중에 쓸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친구가 달라고 하면 갚을 돈이 얼마인 거예요? 갚을 돈은 2만 원 기억해야지. 기억을 해야지. 그리고 만 원만 내 건 거야. 그럼 결국은 여러분 수중에 3만 원이 있긴 하지만 정말 내 돈은 얼마라고 기억은 해야 돼요. 만 원이라고 기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기업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품도 있고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중에 내 돈 들여가지고 산 것도 있지만 빚내에서 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는 빚도 있고 빚 갚고도 남는 내 돈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에서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3만 원 중에 2만 원 빼고 남는 만 원만 여러분 거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기업 가치 판단할 때 자산 보는 거 아니고요. 자본 보는 거예요. 자본의 규모가 그 기업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자본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봐요. 얼마 갖고 있어요? 빚을 얼마 냈어요? 그래서 얼마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얘네들의 특징. 얘네들의 특징은 1년 동안에 열심히 일한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후자죠.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가 묶인 양식을 딱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재무 상태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신 1년 동안 얼마 팔았는데 얼마 썼어는
1년 동안 얼마 남겼는지만 보여줘. 그래서 걔는 손익 계산해주는 양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이 자산이 어떤 건지 서술하거나 부채가 어떤 건지 서술할 이유는 없어요. 걔네들을 뒤에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 거고 지금 이 시간에서 중요했던 건 어떤 거냐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럼 자산 1권을 볼게요. 과거의 사건,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돈 안 되면 아무 가치 없지. 미래에 돈 벌어주는 거, 효익이 기대가 되는 거. 그런 애들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집 가지고 있으면 집 팔고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것들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회계인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회계이긴 한데 재무회계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은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얘네들을 공부하면 이게 들어가게 되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산은 이렇게. 그럼 부채가 뭘까요? 부채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의무인 거지. 나중에 날짜가 되면 갚을 돈인 거야. 근데 지금은 당장 안 갚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현금이나 예금 안에 있겠죠? 사업할 때 필요하려고 빌린 돈인 거예요. 그래서 빌린 돈 같은 것들을 부채라 불러요. 그러면 자본은 뭐라고 부르게요? 자본은 쓴 그대로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자산이 얼마인지 막 기록돼요. 근데 이 중에 부채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거 빼면 요만큼 남잖아요. 얘에서 얘 뺀 게 얘거든요. 자, 얘를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내 돈. 그래서 자녀분이라고도 부르는데 더 좋은 말로는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자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재무에서는 총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에서 이거 뺀 나머지 요거 있죠, 요거? 요건 정말 자산. 그래서 순자산.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1년 동안을 말해요. 1년 동안 얼마가 벌렸는데 얼마를 썼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매출이든 뭐 이자든 뭐 빌려주거든 다양한 일들로 번 돈. 이런 것들을 수익이라 부르고 비용은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쓴 거. 그 지출된 거. 소멸된 거. 그런 것들을 추려서 벌었는데 이만큼 없어졌으니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해주는 양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포괄자 붙이고요. 일단은 기본은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계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들로 분계를 해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계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거래가 일어났을 때 8가지로 구성되는구나. 다음 시간에 학습하시고요.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분계를 하는데 분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결국은 얘인 거예요. 계정 과목들. 근데 각각의 계정 과목들은 그게 자산인지 그게 부채인지 남는 자본인지 아니면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정 과목별로 열심히 분계하면 분계한 내용들이 각각의 장부로 만들어지는 게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련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잘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러한 과목들을 토대로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